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왜 아이의 인생은 자꾸만 꼬이는 걸까? 혹시 이런 의문으로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나보다 더 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래서 오늘도 아이 걱정을 사랑이라 믿으며 무겁게 하루를 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부모는 피눈물 나게 애쓰는데 아이의 삶은 왜 더 불안해 보이는지, 부모가 앞장서서 길을 닦을수록 아이의 얼굴은 왜 점점 생기를 잃고 굳어가는지, 만약 여러분도 이처럼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긋나는 관계나 아이의 모습 때문에 가슴 답답했던 적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잠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불편한 진실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자식 복은 아이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격이나 재능 혹은 노력이 자식 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식을 가르쳐서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머물며 그 결을 그대로 닮아가는 인연이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태를 배웁니다. 부모가 불안이라는 독을 품고 하루를 살면 아이의 하루는 이유 없이 조급해집니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대신 살고 있으면 아이는 정작 자신의 지금을 살아갈 기회를 잃습니다. 수많은 부모가 사랑과 불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이의 인생을 미리 당겨 쓰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실패를 대신 걱정하고 겪지도 않은 좌절을 미리 계산하며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아이의 인생을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아이를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더 잘되게 만드는 기술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어떤 마음 상태가 자식 복을 머물게 하고 어떤 상태가 공들여 쌓은 자식 복을 밀어내는지 그 이면을 차분하게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고 불편하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자식 복을 스스로 갉아먹는 부모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아이의 거울 같은 인연이 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식 복이 머무는 부모의 태도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식 복을 갉아먹는 하루는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평범한 아침에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깨어 오늘 하루는 괜찮을지,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지, 이 선택이 아이 인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생각하며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아이의 하루를 머릿속에서 이미 끝까지 살아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모는 이 마음을 사랑이라고 믿는다.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한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면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아서 불안을 손에서 놓지 못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착이라고 부른다. 집착은 아이를 위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마음이며 부모가 불안할수록 아이를 더 살피고 더 개입하고 아이의 선택 위에 부모의 마음을 얹기 시작한다. 이 순간부터 아이의 하루는 아이만의 것이 아니게 되고 부모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한숨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며 아이들은 설명보다 분위기를 먼저 배운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이 조급하면 아이는 그 조급함을 배우고 부모가 믿는다고 말해도 속으로는 불안해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책임처럼 짊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식 복이 갉아먹히는 부모의 하루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이 앞에서 너무 많은 감정을 먼저 살아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말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로 맺어지며
부모가 하루 종일 아이의 미래를 대신 살아버리면 아이는 지금을 살 기회를 잃는다. 아직 실패하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조심하게 되고, 아직 넘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며 삶을 조심스럽게만 대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경고처럼 전달되며 그 경고는 아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아이를 빨리 늙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인연으로 보지만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의 삶의 연장선에 놓고 내가 못 이룬 것, 내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실패한 감정을 아이에게 겹쳐본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감정 위에 놓이게 되고 자식 복이 있는 집과 자식 복이 막히는 집의 차이는 아이의 재능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상태에서 갈린다. 불안한 부모 아래에서 아이는 늘 긴장하고 조급한 부모 아래에서 아이는 자기 속도를 잃으며 부모가 아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만큼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는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부모는 정말 아이를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부모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아이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아이의 삶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해버리는지를 불교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본다.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인연이 된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구조에 가깝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상태 안에서 하루를 살며 그 상태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하루를 불안으로 시작하면 아이의 하루는 이유 없이 긴장으로 열리고, 부모가 하루를 조급함으로 보내면 아이는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이미 쫓기는 기분을 배우게 되며 이 과정은 설명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전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연의 형성이라고 본다. 아이는 부모의 업을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며 그 환경을 정상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부모가 항상 앞날을 걱정하는 상태라면 아이는 현재를 사는 감각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늘 비교 속에 있다면 아이는 자기 삶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히지 못한다. 이렇게 형성된 인연은 아주 조용하게 작동한다. 아이는 왜 불안한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해지고, 왜 확신이 없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흔들리며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부모는 아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주변의 상태에 너무 민감해진 것이다. 늘 부모의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를 읽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의 감각은 과하게 깨어 있지만 중심은 약해진다. 이때 부모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아이를 위해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고 더 통제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일에 가깝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안정된 상태이며, 부모가 말을 줄이지 않고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지 않으면 아이는 어떤 설명도 믿지 않는. 아이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이 실려있는 마음의 결을 먼저 읽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해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아이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통제하면 아이는 믿음이 아니라 조건을 배운다. 그래서 아이는 자라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항상 누군가의 반응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선택을 해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인연이 되는 방식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바꾸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바꾸라고 말한다.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이를 설득할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이 머무는 위치를 먼저 봐야 한다. 부모가 지금에 머물면 아이도 지금에 머물 수 있고, 부모가 결과를 앞당겨 살지 않으면 아이도 미래를 짊어지지 않게 된다.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며, 그 환경은 말이 아니라 상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식복이 있는 집의 공통점은 아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집안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수를 바로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며 감정을 곧바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속도를 회복하고 자기 판단을 믿을 여지를 얻게 되며 그 여지 속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단단해진다. 부모는 종종 아이가 강해지길 바라지만 실제로 아이가 강해지는 순간은 부모가 덜 흔들릴 때다. 부모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면 아이는 그 흔들림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배운다. 반대로 부모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뿐이라는 걸 배운다. 이 차이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가른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이를 키운다고 말하지 않고 인연을 함께 산다고 말한다. 아이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행의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자식복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자식복이 머무는 부모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어서 그 마지막 지점을 살펴본다. 자식복이 머무는 부모의 태도는 특별한 기술이나 교육 방식이 아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더 해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얻느냐의 문제이며, 불교에서는 이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 본다. 자식복이 머무는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는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만 아이의 미래를 앞당겨 끌어와 오늘의 불안으로 만들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미리 상상하지도 않는다. 이 부모는 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걱정으로 안전해지지 않고 부모의 불안으로 단단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부모가 자기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순간 아이는 자기 삶을 살 공간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결과보다 상태를 먼저 본다.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보다 오늘 아이의 얼굴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몸이 어떤 상태인지에 더 오래 머문다. 아이의 상태를 읽으려면 부모 자신의 상태가 먼저 고요해야 한다. 마음이 바쁜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한 부모는 아이의 속도를 견디지 못한다. 자식복이 머무는 부모는 아이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 앞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 흔들릴 때도 흔들린 채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아이에게 가장 큰 안정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부모다. 부모가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수록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부모가 항상 옳아 보이려 할수록 아이는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다루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배운다. 자식복이 머무는 집에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아이의 실수를 바로 인생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으며 한 번의 결과로 아이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집에서 아이는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성공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삶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걸 가르침의 결과라고 하지 않는다.
인연이 익은 결과라고 말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부모가 매일 머물렀던 마음의 자리가 아이의 삶에 남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식 복이 머무는 부모는 아이 인생을 설계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하루를 성실히 산다. 자기 불안을 아이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삶의 균형을 스스로 책임진다. 이 태도가 쌓이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부모의 안정 위에서 자라며 세상을 위협이 아니라 탐색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되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알게 된다. 자식 복이란 아이를 잘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부모의 상태라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식 복은 아이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머물렀던 상태를 오래 기억한다. 오늘 이 영상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다면 좋겠다. 대신 부모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숨 돌릴 자리를 만들라는 이야기로 남았으면 한다. 그 자리가 생기는 순간 아이의 삶에도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위에 자식복은 조용히 머문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